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치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박, 즉 거취 문제를 좀 빨리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일단 진위 여부, 진위 공방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진위 공방에서 사실상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조기 대선의 국면에서 사실상 4월 22일부터 5월 1일에 이르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사실 갑작스럽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만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파기환송심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법으로 돌려보내서 사실 고법이 진행됐다면 88% 넘게 민주당 내에서 후보 선출됐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따지고 보면은 대선을 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왜 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이 뭔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이 짙은 마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깨트렸고, 그 안에서 재판부의 구성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못할 것 같으면 사퇴하는 게 법원의 어떤 신뢰 회복을 해서 좋지 않겠냐라는 주장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사인 회동에 있어서는 사실 설익은 어떤 그 제보에 대한 그 의혹 제기를 통해서 조금은 이 본질이 흔들리는 상황은 좀 민주당이 초래한 거는 같으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고발과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되,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어떤 의혹, 대답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즉, 두 가지 방향이네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만남은 만남대로 가되, 그 전 부분에 있었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 같긴 한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거의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 소속 서용교, 뭐 아니면 부승찬 이런 의원분들이 굉장히 곤경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에 파기환송한 걸 가지고 왜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심상치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주장을 잘 보면 논리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렇게밖에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도 5월 1일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다 할 때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내리나는지 이런 얘기 없이 당연히 2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거라고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이제 와서는 왜 그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니까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마치 뭔가 대단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더 무리한 사실이 아닌, 그렇게 보이는 아주 근거 없는 그러한 얘기들을 어떤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5월 1일에 파기환송심을 열었느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될 논의가 민주당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의도,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내란 재판까지 어떤 재판 결과를 바꾸거나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상 헌법상 이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르기 전에 있어서의 정말 이례적인 속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말 일주일 근간에 이틀, 3일, 이틀 그 근간에 부로 배당해서 부에서 받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전원합의체를 소집하고 전원합의체가 그 부분을 의결해서 결국에는 4월 29일에서 5월 1일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파기환송심이 나옵니다. 법원에서도 현재 부장판사들이면 법을 다뤄봤고 재판을 다뤄본 분들이라서 의아해요. 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그토록 관심을 갖지? 말하자면 이제 대선이라는 큰 국민적인 선택이 있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이 열리는데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놔두면 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개입함으로써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는 게 충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사실은 그거는 뭐 불변의 법칙 같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한덕수 당시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겠죠. 권한대행 자체가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이 있기 전 4월 30일 날 출마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있은 다음 날 출마를 하죠. 이런 어떤 전체의 개연성을 보면 한덕수 당시의 권한대행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후보 교체 시도들의 전체 맥락이 사실상 뭔가 찜찜해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체의 정치권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리고 법원이 선거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끔히 사법신뢰를 위해서는 털고 가자. 물론 그 중간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개인의 신상에 대한 그 지적을 하는 것들은 진위에 대해서의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가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난 대선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좀 미심쩍은 그리고 조금 찝찝한 그런 의혹들을 털어야 된다는 그 현상은 변함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개입 부분은 계속 갖고 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5월 1일에 만약에 2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지라는 것은 2심 판결을 인용을 하든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내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심쩍다 찜찜하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든지 탄핵 운운하는 것이 이 집권 여당의 태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를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는 과정까지 연결을 지어서 지금 무리하게 당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얘기까지 지금 가공의 진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리한 상상까지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5월 1일 파기환송심 그 과정이 이상하다 이거보다도 앞으로 있을 뭐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든지 지금 중지 정확히 얘기하면 기일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죠. 연기돼서 열리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5개 재판이 다시 속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한다. 이런 억지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도 뭐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정청래 대표 그리고 서영교 부승찬 의원 또 김어준 씨를 꼭 집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호 하자라고 국민의힘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뭐 가중처벌법 등등 얘기도 많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들 중에 언론이 만약에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거나 어떤 그 보도로 인해서 대단히 그 보도된 사람의 뭐 명예를 실추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신을 계속 갖고 있고 예외 없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면책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잘못된 제보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의혹의 당사자가 된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이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경우에 정말 어떤 그 유튜버가 얘기한 것이 정말 사실이 아닌 걸로 100% 밝혀진다면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옮겨다가 확대 재생산했던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다고 의심되고 있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그것도 민주당의 정신에 부합하는 징벌적 배상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가짜뉴스 부분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 정치인이 속하나요? 속하진 않죠. 뭐 유튜버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속한다면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발 주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할 것이고 법원이나 사법기관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할 것이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 대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 지금 현재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명백한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인의 발언들과 규정들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할 것이냐. 사실 뭐 열린 공감이라든지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김어준 씨의 어떤 그런 부분은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어도 정치인의 발언 부분들을 실수에 대해서 바로잡음 이 부분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또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변명의 여지가 없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가 섣부르게 던짐으로써 지금 현재 있어서 공세의 어떤 빌미를 국민의힘에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계속 도돌이처럼 얘기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들은 현직 부장판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국민적 의혹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다. 사법부의 신뢰가 본인의 어떤 과욕에 있어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소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그 사법부의 조직내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요청에 대략 뭐 정치권이 요청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요청까지 묵살하는 것들이 과연 이 법원을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 조희대 원장의 그게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끊임없는 저는 그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의원의 경우에 가능하냐? 특히나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정치인들이야 얼마나 또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면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근데 방송 나가서도 그런 얘기 하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국회 바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또 변론으로 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파기환송심을 왜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입장에서도 볼 때요. 이 재판이 너무나 늘어졌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그렇죠. 네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1심만 해도 16개월 끌다가 1심 판사가 중간에 관두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원래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어져서 결국은 대선 뭐 비상계엄이 있을 줄 몰랐고 또 조기 대선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길게 재판이 끌어진 가운데서 1심은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2심이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러나 지금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5개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 부분을 끄집어내면 다시 그런 파기환송심 됐던 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을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지 그런 전략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보면은 그런 지적들이 있죠. 당시에 633 원칙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633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633 공직선거뿐만 있었으냐? 그 외에 똑같은 기관에서 2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판결을 내렸어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사실상 이재명 당시 대표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대선에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의 일을 개입하지 않았으면 국민적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상상이긴 하나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러서 김문수 후보가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분이 그냥 단독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의 내란 특검이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겸의 밤이 해명이 됐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대법원장 3부 요인께서 사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전이 그런 어떤 이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 좀 밝히셔라. 그게 뭐 본인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권의 압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도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이 되길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 일단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법무부로 바뀌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게요. 이 부분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 자체가 네. 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거죠. 일단 어떤 법원 내부에서 어떤 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온전히 사법권의 고유한 영역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법부에서 법으로 강제한다. 그러면 사법의 대원칙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군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재판을 담당할지 모르고 재판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전자 배당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게 판사 자신도 어떤 사건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누가 재판을 할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대법원장 보고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재판을 할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만천하에. 그리고 재판을 하라. 그러면 대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위헌성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냐. 하도 지적이 많으니까 그럼 국회는 빠진다고 하는데 여기 변협이랑 법무부가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법부의 일원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그쪽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과 생각이 비슷한 분들로 판사를 구성해서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이 재판을 맡는다. 아무리 법리와 논리에 맞게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진행된 재판의 결과를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를 지난 대선에 찍었던 41%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재판은 이상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결행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무시할 겁니다. 또 피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을 해야 하는 근원이 된 이 법이 위헌이다. 위헌심판 제청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재판 중지돼요. 그러면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이 오히려 그 효과를 반대로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법안을 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즉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란 자체가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지금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이고 뭔가 투명하게
진행을 결정한다면 입법부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견제를 하려면 마땅히 비판의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내에서 3특검에 대한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특위에 있는 의원들이 이거를 내용을 취합하고 협의해서 낸 법안이라서 일단 이거는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나 사실상 제가 봐서는 위원으로 다툴 만한 내용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사법개혁에 들어갈 만한 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내란 재판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이냐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저는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사법부에게 압박하는 취지로 지금 법안을 제출한 것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입법 강제를 통해서 법원에 대한 내란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들은 여론의 힘을 좀 얻지 못하죠. 그랬을 때는 사실상 사법부가 이런 부분들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그 최근에 그 주기현 재판부 형사 25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어떤 노력들은 일단 그 현재 법원에는 좋은 변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강제하는 모습까지 가지 않도록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뭐 한 명 늘린 것이 좀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걸로 되겠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다 그거죠. 시작이다.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다라면 비판의 소지가 있죠. 한 명 찔끔해놓고 우리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거기에 이제 뭐 연구관들은 인원들을 늘린다고 하나 사실 한 명 늘리고 끝낼 것 같으면 비판의 소지가 높죠. 저는 근데 이게 한 명만 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사실심 재판부를 확대 운영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이 좀 더딘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지기현 판사가 과거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구속 취소 결정을 이례적으로 한 것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공세도 이제 선이 있잖아요. 이걸 법으로 강제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해서 국회 몫을 뺐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당론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의견에 매몰이 돼서 급발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은 얻고 전체 민심을 잃는 그러한 어떤 결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정도껏 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을 더 배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법부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스스로 민주당은 자문하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아마 이제 그 마지막 판결할 때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 판결 이후에 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게 좀 많아졌어요. 보면 이번에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한번 내더니 이번에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좀 논란 부분을 또 지적한 걸 보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 부분은. 문영재 전 재판관은요. 법원에 대한 애정이 높죠. 평생을 법원에서 본인 인생을 보냈는데 누구 편이겠어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죠. 아하. 법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거라서 문영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 뭐 이게 진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대통령의 파면을 내렸다고 해서 그 파면을 내린 부분들이 어떤 정에 찬 파면이다. 그게 아니라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참고할 만한 이야기는 되나 문영배 전 재판관이 얘기했으니까 문영배 전 재판관이 해답이고 정답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말씀하는 바도 들을만 해요. 예를 들면 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은 이견이 있어서 헌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 부분은 귀담아 들을만 한 것이고 선출직 그다음에 임명직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것은 문영배 재판관께서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에 대한 국민의 최고의 권력자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의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기관이 어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봐라. 이게 순위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더 살펴봤을 때는 국민주권에 가까운 것들은 아무래도 입법이나 행정부에 선출된 권력 권위, 권한자들의 어떤 우위가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지 사법부를 무시한 건 아니죠. 줄 세우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렇게 응원을 했던 민주당에서 응원했던 분을 이렇게까지 평가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비슷한 민형배 의원의 주장처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걸 불편해서 문형배 전 재판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진 않아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원칙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력엔 서열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이고 사법개혁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 어떠한 사법개혁도 사법부 자체 참여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민주당에서 응원하시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전직 권한대행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앞으로 사법개혁이든 대법원장 관련 문제든 지기현 판사 관련 문제든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이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고 지난 총선 때 아마 유권자 숫자가 그때 선거인 수가 한 4,500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중에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당초 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지만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을 해서 결과적으로 명단을 확보는 했습니다. 약 12만 명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이른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지시에 따라서 특정 종교를 가진 분이 집단으로 당에 입당했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숫자보다도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입당을 했느냐 이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분이
입당을 뭐 당원이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도를 보면은 좀 더 오해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12만 명이란 분이 과연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전부터 있었다. 이러면 지금 이 상황과는 안 맞는 얘기고 22만 명 중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통일교 관련한 문제가 뭐 있는 뭐 22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23년 3월 뭐 전당대회 전까지 그 몇 개월 동안에 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문제가 되는 거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이 명단이 있으면은 그럼 다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되느냐? 민주당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하실 거면 특히 상대당의 어떤 존폐 여부를 말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때는 정확하게 요건을 갖춰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즉 당원이 숫자보다는 그 당원이 들어온 시기가 훨씬 중요한데 아직 그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 부분이 정말 유착 아니냐, 즉 위원정당 심판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정당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통일교 교인들이 12만 명 정도가 120만 명 중에 들어간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통일교 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제가 모를까. 통일교 교인들이 기독교인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정지어서 국민의힘만 통일교가 취향이 보수라서 집중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려고 압수수색을 막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일교의 이 인원들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많이 했다는 거를 이 지도부나 당시에 있는 친윤 그룹들도 알고 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결국에는 압수수색을 막고 막는 중에 이제 결국에는 서버 관리 업체가 털리면서 110만 중에 12만 명의 통일교의 교인들의 명단에 일치한 것들을 확보했다는 것은 저는 겉으로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는 아니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뭐 한 몇만 명, 만 명, 아니 8천 명, 7천 명 뭐 입당하는 거야. 그게 범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강제성을 통해서 입당을 했다거나 사실상 한학재 총재라는 거대한 통일교의 교주 같은 사람의 지령을 받고 정교일체의 큰 그림으로서 보수정당의 일부 정치인들과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정당 전체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는 드러난 사실에 따라서는 허투루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씀을 지금 오독하고 계신 거예요. 인구 비례대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유권자만 해도 4,500만인데 저희 당 당원이 500만이면 대충 한 10% 정도를 점유하면 통일교인 전체에서도 10% 정도는 저희 당 당원이 되는 게 비례적으로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저희보다 당원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민주당에도 그러면은 그만큼의 통일교인들이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기를 특정을 해서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입당을 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일교 교인들이 저희 당에 입당을 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너무나 일반화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거다. 이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동명이인이 통일교인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면 통계를 들이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통일교 교인들이 입단하는 과정들을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다 문자로 봤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기간 내에 어떻게 투입을 할 건지가 거리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송원석 원내대표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지금 그 특검의 수사 자체는 그거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통일교에 대한 교인들 이 명단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통계학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120만 중에 한 12만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와 특검이 수사하는 게 어떻게 그게 해명과 반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어도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거래가 없었다면 모를까 그 거래가 명징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틀림없이 12만 명 자체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는 그때 입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그게 어떤 사실로 개연성이 드러난다면 정청래 대표의 말이 무리는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또 하시다가 나중에 그 숫자가 안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방송에서 되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묻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통일교 교인 전체 교인 중에 10% 수준이 한 12만 명인데 전국 인구 중에 투표권자 중에 10%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퍼센트는 맞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권성동 의원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갤럽에 있는 설문조사를 좀 보죠. 9월 16일부터 1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으냐라는 질문에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로 1, 2위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뒤를 이었고, 물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죠. 어떻게 이건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저기 거론되신 분들 외에도 전체 합산이요, 과반 안 놓죠. 그렇죠. 저는 통계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한 분이 58%면 과반 이상이 응답을 안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갤럽이 제가 나름대로 좀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8%의 지지, 7%의 지지, 4%의 지지, 과연 이게 선호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조국 비대위원장이나 특히 장동혁 대표가 거론이 된다? 저는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아직은 차기 어떤 정치인의 선호도 조사는 조금 더 어떤 현 정부도 돌아가고 어느 정도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평가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말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 조사 결과는 다른 여타 조사와 달리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원이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면 58%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떠올렸을 때 누군지가 나왔을 때 이제 대답을 했던 그런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58%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답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정치 상황을 항상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상에 이 바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뜻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시더라도 최근에 어떤 보도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국 신당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면복권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이름이 뇌리에 많이 박혔을 거고, 장동혁 대표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에 순위권 밖에 계시던 분들이 올라간 것이 최근에 뭐 비대위원장이 되셨거나 당대표가 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58%의 국민들이 누가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 정치권에 대단히 실망하고 계시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 만한 분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또 보좌질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당만 강선우 의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본인이 인사청문회 당시 장면과 함께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는 자막도 올려서 이게 반이 좀 엇갈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들은 좀 지혜로운 분들은요, 소나기를 피해가거든요. 근데 소나기를 못 피해가게 되면 또 소나기를 만납니다. 소나기 자주 만나면 흠뻑 젖어서요, 이게 소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풍으로 만난 것처럼 돼버립니다. 제가 좀 지혜를 드리면 잠잠해질 때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거 꼭 자당의 이제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비대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 뭔가 그 좀 쉼에 대한 쉼표를 찍는 게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정무적인 지혜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갑질논란의 강선 의원이 구독자 10만 돌파 실버 버튼으로 또 논란이 되는 거 아쉽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 의원들은 잊혀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긴 하죠. 네, 여기 듣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분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현직 의원 최초로 장관 지명됐다가 낙마했던지를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린 글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가벼운 그런 말투로 적으면서 10만 됐다. 이거를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자랑이 대중들에게 자랑으로 아, 정말 잘했다.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뭐 보좌진하고도 상의했고 뭐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했는데 도대체 뭘 판단을 한 건지 옆에서 정말 강선 의원을 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절대 저런 영상 올리지 말라고 했겠죠. 강선 의원 주변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고 저분 낙마한 데는 정말 합당한 사유가 있었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